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9월 17일이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선포한 오징어 게임의 날입니다. 넷플릭스 사상 최고 흥행작이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죠. 오징어 게임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역대급 한국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 신드롬 다들 겪으셨잖아요. 2021년 9월에 공개됐는데 254억 원을 투자해 한 달 만에 1조 54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무려 40배 투자 수익률입니다. 당시 2021년 3분기에만 넷플릭스 가입자가 438만 명이 늘어났었죠. 그해 상반기를 다 더해도 550만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인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매출은 어떻게 늘어날까요? 주가는 계속 오를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회사 넷플릭스를 다뤄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됐죠. 볼 게 없다, 식상하다, 한물 같다라는 비판으로 진짜 가버린 회사로 여겨졌던 넷플릭스가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는 겁니다. 분기 매출은 98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억 900만 달러로 29.6%의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전분기인 2분기 영업이익률이 27.2%니까 2.5%포인트 개선된 겁니다. 월가의 기대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성적과 내년에도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넷플릭스는 4분기에 101억 2,8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년비 14.7% 증가한 매출 예상치입니다. 2025년 매출은 올해보다 최대 1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도 잘 달립니다. 2002년 상장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기준 780달러를 넘어섰는데 연중 66%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훈풍으로 모두가 집안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한 덕에 2021년 10월 690달러까지 뛰었다가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2022년 6월에는 175달러까지 추락했었죠. 2년여가 지난 지금 주가가 350% 상승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핵심 캐시카우는 단연 구독자입니다. 구독자가 늘어야 구독료 매출이 늘어나죠. 올 3분기 기준 전 세계 구독자는 2억 8,272만 명이었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14% 늘어난 것이고요. 무려 50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월가에서도 예측했었죠. 45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12%가 더 증가한 것이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OTT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에도 구독자를 늘리고 있긴 한 겁니다. 신규 구독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구독자는 3분기에 22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다해서 217만 명이 늘었고 미국에서는 69만 명이 증가했죠. 남미에서는 오히려 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고 재밌는 볼거리를 늘려야겠죠. 이번 3분기 후 실적의 기반이 바로 2022년 11월 출시한 광고 요금제입니다. 스탠다드 요금제가 월 13,500원, 광고형 스탠다드가 월 5,500원입니다. 광고용 요금제는 작품 시작과 도중에 광고가 삽입돼 있죠. 광고를 보는 대가로 60% 정도 구독료 할인을 받는 셈입니다. 넷플릭스는 올 3분기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광고 요금제 도입 국가에서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올해 선불 광고 약정을 마감했더니 작년보다 150%가 늘어난 실적을 거뒀다고 밝힌 것도 회사에는 호재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2, 웬즈데이 2, 아우터 뱅크스, 해피 길모어 2, 지니 앤 조지아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리즈나 신규 영화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섹터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키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미국 프로풋볼 2경기를 방영할 예정이고요. 이미 내년 1월부터는 미국 프로레슬링 WWE 주간 레슬링 쇼 로우를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WWE 중계에만 무려 50억 달러, 하나로 6조 8,4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내놓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죠. 포뮬러1인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뮬러1 대회 중계부터 골프, 테니스 등 실제 대회를 중계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대결로 꼽히는 유튜버이자 복서인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 경기처럼 일회성 경기들도 중계를 따냈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영입 배경에도 빅테크 애플이 있었던 걸 떠올려 보면 됩니다. 북미 프로축구인 메이저리그 사커의 후원사인 애플과 아디다스가 MLS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를 메시에게 떼주는 조건으로 메시 구애를 했었죠.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올해부터 2032년까지 MLS 중계권을 확보했고 메시 경기는 오직 애플 TV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시의 팔로워 7억 명 중에 1%만 MLS 시청권을 사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과 요일에 맞춰 라이브로 시청하는 장르죠. 해당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냅니다. 스포츠 중계 시장은 이미 TV에서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한 지 오래입니다. 스포츠 중계의 매력도는 지금 이 순간 봐야 한다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야 몰아보기도 하고 짬내서 맘먹고 보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의 스포츠 경기는 결과를 알고 나면 김이 팍 센 경험이 많습니다. 라이브로만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TV 시청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스포츠 경기 시청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만이 실시간 콘텐츠의 힘을 발휘하는 몇 안 되는 장르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과 영화의 합성어입니다. 1997년 리드 헤스팅스 창업자가 온라인으로 비디오와 DVD를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죠. 헤스팅스는 비디오 체인점에서 비디오를 한번 빌렸다가 반납을 제때 못해 $40의 연체료를 물면서 이 대여 시스템을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초창기 시절 현지에는 비디오 대여 체인 1위에 달하는 사업자 블록버스터가 있었죠. 2005년 기준 미국에만 점포가 5,500여 곳이 있었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비디오를 제때 반납했을 때 다른 비디오를 보내줘서 장기 연체 고객을 줄였고 월 정액 가입제를 도입해 비디오나 DVD 대여 개수와 상관없이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업계를 장악했습니다. 2007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는 시네매치, 영화 추천 엔진을 개발하면서 업계 1인자가 됩니다.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 시청 기록, 평가, 검색 기록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장조사기관 디맨드 세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OTT 시장 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최대 2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위는 17%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3위는 디즈니 플러스가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넷플릭스가 1등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22%, 넷플릭스가 21% 점유율입니다. 아마존의 점유율 1위 비결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2022년부터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NFL을 목요일 경기 중계권을 지니고 있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중계권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프로농구 브루클린 네츠 경기 중계권을 가진 예스 네트워크 지분도 확보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글로벌 현지화 정책을 쓰고 있진 않죠. 아마존닷컴이 진출한 국가에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정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현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자본의 힘에서 넷플릭스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게는 아마도 이게 바로 위기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팡! FANNG로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과 실리콘밸리 핵심 회사로 불렸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신규 가입자 산토끼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일 겁니다. 물론 집토끼인 기존 구독자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용자 선호도, 시청 습관, 검색 기록을 포함한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내 적용할 수 있느냐가 회사의 성패가 될 겁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 12월에 나오는 거 보고 넷플릭스 얘기는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계는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올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향해 저격을 했던 기자회견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임 혐의가 이 회견의 시발점이었죠.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SM의 상업주의자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하이브의 본인 소유 지분을 매각했고, 카카오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과 공개 매수 등을 통해 SM 지분을 확보했었죠. 결국 카카오가 SM 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지금도 금감원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이 되는 등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연예계의 논란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마약 사건 등등 셀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클린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고 소속 연예인도 상대적으로 무리를 덜 일으킨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국내 4대 엔터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안 좋은 뉴스라도 뉴스가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진짜일까요? 방금 주요 엔터 기업 중 가장 논란이 적다고 말씀드린 JYP 엔터테인먼트이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나락에 가고 있다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죠. 사실 박진영 COO, 즉 창의성 총괄 책임자가 작년 11월 슈카월드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JYP 주식을 매수해도 되냐? 이 질문에 JYP 매수 최적기다, 결론은 무조건 산다, 너무 사고 싶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JYP 매수하신 분들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셨을 겁니다. 물론 이때 이후 박진영 CEO도 83,000원 정도의 자사주 50억 원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겠죠. 최근 2년간의 JYP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JYP가 기록했던 고점은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25일에 찍었던 14만 1,100원입니다. 반면 최저점은 올해 9월 10일 기록한 43,500원이죠. 촬영일 전날인 24일 종가 기준으로는 48,550원으로 9월 10일 저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2023년 여름 고점을 찍고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70%의 주가가 폭락한 셈입니다. 현재 주가는 3분의 1 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하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JYP가 유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4대 엔터 기업 모두 고점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다만 눈에 띄는 점은 4대 엔터 기업 중에서도 JYP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9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JYP는 고점 대비 약 66% 급락했고요. 가장 적게 떨어진 곳은 하이브로 47%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SM과 YG는 각각 61%, 64%의 낙폭을 기록했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업들은 구체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만했다는 뜻이죠. 우선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포함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모두 돈을 써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준다고 하니까 매수세가 몰렸었던 것이죠. 당시 고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낙폭이 크다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하이브는 어떨까요?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와의 분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특히 하이브가 자랑하는 아티스트 뉴진스 역시 하이브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촬영일 기준으로 말이죠.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점도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YG의 경우에는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분위기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결국 멤버들과의 개별 재계약엔 실패했죠. 단체 활동만 프로듀싱하는 팀 재계약만 진행했습니다. 즉 4대 엔터 기업 중에서 JYP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적 하락도 동반됐지만 말이죠. 반면에 JYP는 뚜렷한 이슈도 없이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은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JYP 몰락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부진한 실적 때문이죠. 우선 JYP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JYP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 아티스트 활동,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이 아티스트 활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JYP의 아티스트 활동은 앨범, 스트리밍, 광고, 콘서트, 출연, MD, 기타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높은 것은 2분기 기준으로 앨범, 스트리밍, 콘서트, MD, 기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앨범 판매량의 감소 영향이 큽니다. 2분기 앨범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작년 2분기 49%에 달했던 앨범 매출 비중은 14%까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스트리밍 매출 비중은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스트리밍 매출 중에서 84%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과거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말이죠. MD 매출은 33%나 감소했지만 앨범 판매량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작년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땐 한국과 일본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한국이 41%, 일본이 24%로 둘을 합치게 된다면 무려 65%에 달하죠. 중국 매출 비중은 4%, 북미, 남미, 유럽 등이 포함된 기타 지역 매출 비중은 31% 정도입니다. 참고로 한국 매출이 작년 2분기보다 51% 줄었기 때문에 한국 매출 비중 역시 작년 2분기 기록했던 52%에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 매출 비중은 그동안 4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네요. 일본 매출은 7% 감소하며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선 일부 공연 매출이 이연이 된 영향에 콘서트 매출이 97%나 급감했지만 음원 매출이 72% 늘었습니다. 일본 시장의 특징으론 MD 매출 비중이 36%로 꽤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특출나게 높았던 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꽤 여러 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역성장했다는 점이죠. 실제로 지난 2분기 JYP의 실적은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6.9% 줄어들었고 특히 영업이익은 79.6%나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95%나 급감했네요. JYP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1분기까진 2022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번 2분기 들어 급속도로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JYP가 100억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21년 2분기 어떤 때였나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엔터업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죠.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되돌아간 셈입니다. JYP의 매출은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팬데믹대로 돌아가야 하는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은 2022년 3분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뜻이죠. 2분기 JYP 영업이익 부진의 이유로는 높은 원가 비용이 꼽힙니다.
우선 자회사인 JYP360에서 발생했던 원가가 컸습니다. JYP360는 쉽게 말해서 JYP가 갖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MD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든 물품들의 제조 원가가 증가했던 점이 JYP 영업이익 부진의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아티스트들의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시에 스트레이키즈, 있지, 니쥬 등 그룹들의 일본 공연과 팬미팅 매출액이 이연되어 버리면서 원가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결국 아무 논란 없이도 JYP가 4대 엔터 기업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2분기에 JYP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던 점도 영향이 컸을 겁니다. 나연, 넥스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활동만이 2분기에 반영이 됐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의 JYP 주력 IP 활동은 없었죠. 나연이 트와이스의 멤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활동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JYP는 논란은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조용했던 점이 주가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들 주력 아티스트의 활동이 더 나와야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매출과 이익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현재 JYP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저연차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5월 데뷔한 넥스지가 일본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고 연내 라우드 프로젝트가 새롭게 데뷔한다고 합니다. 이 라우드는 2021년 SBS에서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팀입니다. 또 신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연차로 분류되는 엔믹스의 성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에선 지난 앨범까진 비슷한 연차의 여자 아이돌들 대비해서 성과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연차 아티스트 대비 원가율은 적고 또 고연차 아티스트와 비슷한 흥행도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엔믹스 활동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엔믹스 외에도 있지, 니쥬의 음반 활동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젊은 피가 얼마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지가 JYP에 있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주력 아티스트 중에선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엔 미니 9집 앨범, 4분기엔 공연 관련 활동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JYP에선 매출도 크고 이익률도 높은 아티스트인 만큼 JYP 실적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죠. 또 최근 엔터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오너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JYP가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라이크 기획을 통한 사적 편취와 관련된 잡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미니진 전 대표와의 갈등 외에도 인터넷 BJ 가즙 세연과 찍혔던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창업자는 해외 원정 도박, 소속 아티스트 마약 투약 관련 보복 협박 혐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양현석 창업자의 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에 대한 반발심까지 있는 상태죠. 반면에 JYP 설립자인 박진영 CEO는 본인과 관련된 큰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영과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JYP는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밸류업 지수 기반 ETF는 오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국내 주요 엔터 기업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논란들에서 자유롭다고 알려진 JY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는데 4대 엔터 기업 중에서 주가는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 원인이 결국 실적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JYP 입장에선 상반기에 아티스트의 활동들이 뜸했기 때문에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JYP의 신진 아티스트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JYP 주주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은 어느 곳일까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도래한 이래 엔비디아를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고 꼽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로 비유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대부분의 중요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닌 AI가 구동되는 반도체여야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곧 엔비디아라는 점에서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을 엔비디아로 꼽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증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동조화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요.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면 가장 안전자산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뛰어넘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회사,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TSMC입니다.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13조 8,39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2%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TSMC 3분기 순이익이 42% 인상된다는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12% 더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3분기 매출도 32조 3,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고 지난 2분기보다 12.8%가 늘었습니다. 3분기 총이익률은 57.8%로 지난 2분기보다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볼까요? TSMC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비롯해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고성능 칩을 일괄 수주합니다. 주력인 3나노미터 출하량은 이번 3분기에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15%보다 5%포인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3나노미터 출하량과 5나노미터 출하량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TSMC는 3분기 3나노와 5나노 공정의 주문 가격을 8%가량 인상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결과를 받아들자 지난 10월 17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폭등했고요. 장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건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의 성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가는 12%가 올랐고 올해만 10월 말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91%가 상승했습니다. 2배가 오른 겁니다. TSMC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설계도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론을 비웃듯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칩을 더 쓰려고 하니까 더 만들어야 하고 TSMC 공장은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만 살펴봐도 블랙웰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밝혔죠. 지난 10월 중순 기준 엔비디아 경영진이 블랙웰 칩에 대해서 12개월 분량이 판매 예약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블랙웰 생산 물량이 모두 예약됐고 지금 제품을 주문해도 1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호퍼 시리즈의 H100과 H200 출시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H100과 H200 때도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올해 3월 발표한 차세대 AI 칩입니다. 전작의 성능을 압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블랙웰은 내년이 돼야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폭증으로 이번 분기에만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관측됩니다. 엔비디아 칩의 폭발적인 수요는 곧 TSMC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TSMC는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 퀄컴, 미디어텍 등 최첨단 AI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전 세계 AI 칩 생산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던 AMD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최신 AI 칩 생산을 위해 현재로서는 대만의 TSMC 외 다른 칩 제조업체를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TSMC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공장을 짓고 예정보다 일찍 가동하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초 2025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던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최대 8개월 일찍 생산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TSMC는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3개를 짓기로 하고 계획을 진행 중이죠. 여기에 지난 8월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 생산을 위한 109억 달러 규모 첫 번째 공장 착공을 시작했고 유럽의 추가 공장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설에만 수백억 달러를 쏟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62%입니다. 삼성전자가 13%죠. 50%포인트 가까이 벌렸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2분기에는 TSMC가 56%, 삼성전자가 13%였는데 이제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슬픈 소식도 전해졌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주요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 인도를 미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걸 보면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TSMC 경영진은 향후 5년간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TSMC의 성장세가 감지된다. TSMC가 엔비디아를 넘어 AI 산업의 장기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제조사인 TSMC의 입김이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갈등설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월 야심차게 내놓은 블랙웰이 결함이 나와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결함을 두고 TSMC와 엔비디아가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 진화에 나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첨단 AI 칩의 생산이 문제가 있었지만 100% 우리 잘못이다. TSMC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1987년 TSMC는 공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장이었던 모리스 창이 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2억 2천만 달러 자본금을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앞서 모리스 창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석 부사장까지 지낸 반도체 기술 전문가였죠. 이미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대만 정부의 간곡한 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반도체 산업 진흥에 도움을 달라라는 얘기에 54세 나이에 귀국하게 됩니다. 모리스 창이 주목한 것은 생산시설을 만들 재정적인 여력이 없지만 반도체 설계는 해낼 수 있는 팹리스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생 팹리스 회사들은 IBM이나 도시바 등 대기업에 반도체 제작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디자인이나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당하기도 하면서 갑질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리스 창은 설계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오로지 생산만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어 신생 회사를 모두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칩 설계에는 일절 관심을 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계 과정 없이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1990년대 브로드컴부터 마벨, 엔비디아까지 모두 TSMC의 고객사가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의 성공 비결 중 하나에도 TSMC가 있습니다. 당시에 반도체 설계는 성공했지만 검증도 안 된 이 스타트업의 칩을 만들어줄 회사는 세계 아무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동포인 대만의 모리스 창 TSMC 회장에게 젠슨왕 엔비디아 창업자가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TSMC는 이미 글로벌 1위 파운드리 회사로 등극하고 국영기업에서 민영화까지 마친 상태였죠. 모리스 창 회장은 젠슨왕의 편지를 읽은 뒤 큰 감명을 받았고 이후 엔비디아의 칩을 제조해주기로 합니다. 창립 이후 TSMC는 37년간 파운드리에만 집중합니다. TSMC 사원인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현재까지 회사를 관통하는 대명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TSMC는 기술을 축적했고 핵심 고객은 늘어났죠. 이런 TSMC에게 당면한 과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의 문제일 겁니다. TSMC는 대만 업체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둔 만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리스 창 창업자는 지난 10월 말 회사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반도체 자유무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특히 최신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은 죽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TSMC가 생산한 칩이 최근 중국 허웨이의 인공지능 칩에서 발견되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TSMC는 미국 정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하지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또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해 수위를 높이고 있죠. 월가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UBS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는 TSMC가 생산하고 있다면서 TSMC를 압박하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주호증권은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 집권 자체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며 TSMC의 실적과 주가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보다 더 갑인 것만 같은 TSM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빅테크들이 저마다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면서 TSMC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가적 갈등이라는 대외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해내며 성장할 수 있을지 TSMC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